증권 주식 확 뛰고요. 환율 팍 오르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강세 원상복귀 되고.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또 바뀌었습니다. 10월 달에 또 고용이 다시 악화됐었죠. 엎치락 뒤치락. 무엇을 믿을 것인가. 제가 17페이지에서부터 하나 볼게요. 그래서 이제 매월 급변하는 경기 전망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착륙할 것인가 보려면 이제 그 미래를 보려면 사실은 과거를 좀 보는 게 좋긴 좋죠.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바라든가 리스크 할 때 우리 바 많이 쓰잖아요. 네. VAR. 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제가 2000년 전이죠. 99년도에 처음에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JP 모건이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뉴욕에서 오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까만 책을 하나 주셨어요. 모든 그러면서 그 회의에서 이걸 갖다가 같이 보자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게 VAR, Value at Risk, 이제 바 개념이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바의 시작이었는데 이 바만 해도 사실은 히스토리컬 그 자료를 기초로 하거든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봐야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엄연한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를 보시면은 8월, 9월이죠.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다시 상기 드릴게요. 이게 언제였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8월, 9월 달에는 미국 경기가 굉장히 완연한 투자 추세였어요. 예,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죠? ISM 제조업 지수가 47, 46으로 막 팍팍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채 수익률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3.8대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모여라 꿈동산. 자, 10년물, 2년물이 3.8대로 내려가면서 이게 경기 침체 오는 때 보통 이렇게 그렇죠. 그래프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아마 그 연준위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블랙 먼데이도 그 다음에 있었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폭락을 했으니까 아마 9월 달에는 바로 50bp를 내려야겠다고 큰 마음들을 먹으셨을 겁니다. 예. 잭슨 홀 회의 때도 그렇게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네네. 다음에 근데 10월 달에 보니까 좀 달라요. 고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고용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증권 주식 확 뛰고요. 예. 그 다음에 환율 팍 오르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강세 원상복귀 되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환율이 131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다시 89원, 90원 올랐어요. 이게 예. 엊그제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요. 그래서 동결 분위기. 그래서 그때 제가 그 CME 거기 보니까 동결 가능성 8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바뀌었습니다. 10월 달에 또 고용이 다시 악화됐었죠. 그래서 비농업 신규 고용 지수가 10만 명, 12만 명을 예상했는데 1만 명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물론 허리케인의 영향이 있지만 그것으로 다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용이 악화된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약달러로 또 이렇게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약간 진영학적 이슈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환율이 아직 높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됐지만 달러 인덱스는 103대로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사실은 그 금리 결정 25bp를 계속해야 된다는 금리 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월별로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엎치락 뒤치락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러면은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왜냐면 계속 안 좋았다가 좀 좋아졌다가 다시 조금 안 좋아지네. 그러면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과연 완전 좋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네. 보통 이러다가 확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bp 지금 절대적인 금리는 사실 4.75% 좀 전까지 얼마 전까지 4.75%는 높은 수준은 맞지 않습니까? 네, 고금리입니다. 그렇죠. 기준금리로. 그래서 이걸 25bp 소폭 인하하면서 계속 기준금리 인하의 기조를 계속 갖고 가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듣다 보니까 새롭게 드는 궁금증이 그러니까 계속 매 월마다 이게 달라지는데 이번에 나온 11월 기자회견 얘기나 또 성명서를 보면 더 이상 아까 앞에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우리의 변수거리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갑자기 또 그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번에 이제 사실은
뭐 9월달 FOMC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주안점을 갖다 시프트한 거죠. 이제 네. 인플레이션 목표에서 고용으로 완전 갔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번에는 더욱더 네. 인플레이션을 아예 지워버리는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그 고용에 대한 리스크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직전에 보시면은 이제 그 비농업 신고 고용이 1만 명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졸트 리포트가.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뭐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렇게 그 안심할 수 없다. 네. 이런 상황이 아마 분위기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의사록이 나오면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우려가 있지 않았냐. 만장일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우려가 있지 않았냐.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본다면 굉장히 앞으로 미국의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고용과 그 다음에 성장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해서 갖고 간다 앞으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저 너무 두서없이 궁금한 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되고 안 좋아질 경우에 앞에서 이제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뭐 관세가 늘어나고 그러면 수입 물가가 뛰면 자연스럽게 미국 내 소비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로지가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그것을 조금 미연에 방어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의 정책을 미리 아마 반영해서 뭐 방비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도 뭐 이렇게 그 트럼프 관련 답변에서 그렇게 뭐 즐겁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벌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이제 고용 상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차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아직 발표되지가 않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공약만 있을 뿐. 그래서 네. 그 공약대로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은 파월 의장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참 미국을 지탱하는 소비가 과연 버텨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버틸 수 있도록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 뒷받침해 줄지는 일단 트럼프 2.0 정부가 열려야 되고 그다음에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저희가 앞에서 기자회견 이야기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또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걸로 다시 돌아가도 되고요. 아니면 더 지표 설명을 해주셔도 되는데 궁금한 건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도 그러면 전무님께서 보시기에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스탠스뿐만 아니라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back to the basic 한번 그 원칙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보시면 2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 표를 여러 번 보여드리는데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제가 좋아하는 표입니다. 만든 표인데 금리 수준과 물가가 경기 사이클에 주는 영향이에요. 네. 예, 영향. 지금 아직 뭐 디스인플레이션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갔다고 확신을 했는데 디플레이션은 왔을까 안 왔을까 아직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네. 이것은 경험을 크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 주식만 본다면, 주가만 본다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지금 역대 최고점을 찍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을 갔는데 디플레이션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 그 디플레이션은 항상 사계절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양적 완화를 빨리 해버리든가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뭐 빨리 해버리면 이것을 갖다가 짧게 뭐 감기가 그렇죠. 네.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이렇게 네.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약을 빨리 써버리면. 예. 네. 그래서 약을 갖다가 지금 빨리 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플 겨를이 없도록.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그 각국의 그 중앙은행의 정책이 상당히 그 행정부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옛날에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갔었는데
최근에는 그 국민들의 그 생활고가 네. 유지될 것 같다,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으로 빨리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더라도 그래서 예.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이것을 갖다가 그 뭐 약간 리스크를 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과 물가와 고용 이 두 개를 갖다가 완벽하게 둘 다 최상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자본주의의 원칙이거든요. 원리예요. 그게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두 개 다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자본주의에는 여러 가지 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사회 이것도 사실은 모두가 어느 정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는 돼요. 네. 그렇지만 모두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화폐를 찍어내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지면 이게 사실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그만큼 덜 부자인 거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밥 먹고 살게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사실 자본주의에서 가능하고요. 그런데 모두 다 아주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재화와 용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물가와 경기가 이렇게 물가와 금리 수준 경기는 한 세트예요. 이게 한 세트로 계속 가는데 이것을 갖다 하나를 갖다가 조정해서 계속해서 약을 갖다 계속 투입을 하면 이게 아프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그렇지만 언젠가는 아프게 됩니다. 그게 언제 아프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듯이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소비는 줄고 고용은 악화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링겔을 계속 맞는데 아프지 않죠. 네. 예. 사람 기존에 활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작용이 있죠. 이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 시장의 부작용은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이게 금융이지 않습니까? 예. 금융은 경제의 일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경제는 사회과학의 일부분입니다. 네. 사회과학은요 사람이 없으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야지 사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체 같이 연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계절도 이것도 자연 현상이고요. 그래서 유기체 같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디플레이션,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돈을 쓰게 되면 부작용이 나요. 네. 그것을 갖다 그 돈을 갖다가 메꿔놓기 위해서는 뭐 한 두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 계속해서 이제 몰핀 맞듯이 이제 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죽을지 네. 모르고 자기 죽을지 모르고 계속해서 찍어내야 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언젠가 쇼크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뺏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아, 예, 싸우게 되죠. 무서운 얘기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정학적인 이슈가 부채가 뭐 글로벌 부채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서로의 것을 탐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에서도 말하는 그 탐욕. 네. 예. 왜냐하면 내가 적은데 저기는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생각이고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이것을 갖다가 줄여 나가는 방법. 왜냐하면 고통을 참고 이것을 갖다가 줄여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네. 세 번째는 아마도 어떤 국가든 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는 요새 사회에서는 같이 좀 아픔을 나누자 이런 게 잘 안 통해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왜 우리만 아픔을 나눠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제 표가 이제 줄어들거든요. 예. 우리나라든 이게 뭐 미국이든 미국도 보시죠. 이번에 사실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여당을 안 찍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하기 전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번에 뭐 자민당이 패배한 게 그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사실 삶이 고단하니까 그래서 잘 살게 해주면 표는 자연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이제 이런 디플레이션 물가가 높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을 갖다 투입하는 방법을 유동성을 투입하고 이것을 갖다 빨리 아프지 않은 것 같이 넘어가는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듣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몰핀이나 링거를 맞고 있는 중에도 이게 근본적으로 좋아진 게 아니라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싶을 때도 있고 경제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갖다가
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뭐 미국 경제 입안자도 아니고요. 네, 네. 예, 한국 경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의 그 소비자일 뿐이잖아요. 투자자와 소비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글로벌 경제의 그래도 일원이긴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참여자로서 이 글로벌 경제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원이긴 한데 너무 디커플링된 일원인 것 같아서 좀 속이 쓰립니다만. 주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뭐 주가 측면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잠깐 좀 넘어가서 이 얘기는 좀 듣고 싶어서요. 그 일원이긴 한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대 장중에는 넘어섰고 지금도 이제 굉장히 고점이지 않습니까? 1,400원에 대한 무게감이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전문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2000년대 저희가 그 환율의 중위값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 보통 한 1,200원 선 정도 그랬죠.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나고 난 후에 지금 이제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중요성이 좀 더 많이 부각됐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19 이후 2020년 이후에 앞으로 20년을 본다면 지금까지 20년은 한 1,200원대의 달러원 환율을 우리가 이렇게 봐왔다면 네. 앞으로의 20년, 30년 동안의 환율은 그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한 100원 정도 올라서 아니면 100원까지는 안 올라도 1200, 예를 들면 7, 80원에서 3,300원 사이 약 한 7, 80원은 올라서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달러 강세를 이제는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1,400원대의 환율은 상당히 높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이것을 뉴 노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은 뉴 노멀이라고 할 때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1,400원을 중심으로 환율이 계속해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1,400원대를 겪는 게 그렇게 흔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1,400원대 올라갔던 건 몇 번 없어요. 아니 제가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370원 넘어가면 진짜 경제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던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네, 예전에는 1,400원이 넘어갔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통화 스와프를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어느 정도. 이것은 제가 동의를 해요. 예. 그렇죠. 앞으로 이 뉴 노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 일본 엔화,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이런 동아시아 통화들이 전부 다 7위안대,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150 엔대, 우리나라 통화 또한 1,400원에 가까운 이런 환율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긴 있죠. 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앞으로의 20년, 30년 동안 짧게는 앞으로 1, 2년 동안 어떻게 될 1,400원에서 계속 거래가 될 것이다 하는 데는 제가 조금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아까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이 감세 정책과 관세 정책이 과연 무역 적자, 게다가 앞으로 통상 정책에 있었을 때 이제 미국의 소비자가 소비하는 이 가격이 높아져야만 이런 관세 정책이 더 효과가 높아질 거고요. 네. 게다가 수입 물가가 에 대한 그러한 영향이 앞으로 무역 적자 폭을 줄이는 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달러 원 환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달러 강세가 제어가 돼야 됩니다. 예. 약세로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갖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것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감세 정책과 관세 정책을 갖다가 중국 같은 경우 60%의 미니멈 60%죠. 네. 이러한 관세를 갖다 부과한다고 공약은 내세웠지만 이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지금 실행 방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결과에 따라서. 왜냐하면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되고요. 게다가 미국의 수출이 더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또한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서 인플레이션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고혈압과 당뇨병 약을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정치 외교적인 문제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투 트랙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만 얘기 들어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예. 아유, 좀 뭔가 명확히 결론이 났으면 하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답답함이나 바람들이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전망들을 계속 여쭤보게 되는 건데 듣다 보면 사실 뭐 중립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뉴노멀이다 해버리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아닌 상황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가자면 결국 이제 달러의 전망에 따라서 환율 시장도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경제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105 수준까지 올라온 달러의 향방 뭐 내년 상반기까지 정도 봤을 때 좀 어느 쪽 방향을 보시는지 이 정도 달러 얘기하고 하나 좀 마무리 지으면 재미있는 좋을 것 현상이 같습니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도 있었지만 그 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이렇게 크게 높아지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뭐가 있었냐면 주식시장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네.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주식시장의 명암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일본 주식은 크게 올랐고요. 한국 주식은 사실은 조금 내려갔고요. 예. 홍콩 주식이 하락한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대목이긴 한데 어떻게 한국 주식은 하락하고 일본 주식은 그렇게 오를 수가 있는가? 그 논리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율이 일본의 환율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예.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세를 나타낼 거라는 그러한 전망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쉽게 단행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은 일본의 엔화는 계속해서 150엔대, 160엔대 엔저가 유지될 것 같으니까 네. 이게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엔저가 계속 유지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일본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서 그렇죠. 예, 일본의 증시가 오른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증시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논리에 조금 안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조금 저희가 그 지금 시간상 그걸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아시아의 그다음에 증시,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와의 연관성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한번 다시 그것을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좀 모순적이었다고 느끼시는 건지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평가들이 시장의 대다수의 해석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전형적인. 예.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모순이나 이상한 점 좀 가장 뭐 여러 가지 모순이라고 그러지는 않고요. 네.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진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질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인가? 사실은 지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 높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고용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지금 미국의 연준이 이렇게 계속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미국의 고용이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뚝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엔화와 일본 증시는 반대로 움직일 것인가? 또 반드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요지인지 어떤 맥락인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에 바람들도 많이 좀 투입이 되다 보니까 너무 단순한 시나리오로 그냥 귀결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전무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결국은 한국과 일본 시장은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상황이. 예.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이슈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저는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다 이겨냈었거든요. 분명히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외국인 투자도 올 것이고 나중에 아마 그 미국 투자하셨던 투자자들도 이제 성투하시고 난 다음에 한국 투자 다시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해놓으면 한국 그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도 다시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저도 더 일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나중에 저희가 지금 달러 인덱스 수준과 또 환율의 차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차이, 그리고 달러엔 간의 괴리들도 우리가 좀 보면서 다각도로 3D, 4D로 좀 환율 시장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돼서 언제 날 잡고 다시 모시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약 한 53분 동안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얘기였는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에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전문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